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책과 강연의 이정훈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강연의 대표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신 작가님이신데 그 책만 봐서는 어떤 직업인지 몰랐는데 특이하게도 대기업의 장래 컨설팅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기업 총수 또는 창업주 분들의 장례식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총수분들 같은 경우에 한 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네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막상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실행해야 될 실행팀들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플랜대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생길 것 같은데 그 정말 죽음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장례식도 많이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77년생에 네. 49살인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와 같지 않게 조금 애늙은이 같은 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한 20년 됐거든요, 일한 지. 대부분 이제 다 회장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입관에 꼭 참관을 합니다. 입관에 가면은 수의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업 총수분들은 재계의 어떤 별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면 정말 거인 같은 그쵸. 분들인데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은 그냥 한 인간 그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야위시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저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력이 얼마 정도 될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정말 그냥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자연스럽게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내가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뭔가 추구하면서 욕망을 쫓아서 많이 사는데 그것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충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죽음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었어요. 얼마의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뭐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 분들도 갈 땐 다 똑같은 거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허무하다는 느낌? 아니면 인생이 정말 덧없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요? 그 쇼펜하우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허무주의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허무라는 것들은 그 삶의 어떤 덧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유한하다는 걸 인정할 때 생에 대한 어떤 의지를 역설적으로 좀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되게 허무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허무로 놔둬버리면 저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삶이. 예전에 제가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안산에서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6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상주를 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보니까 되게 허무해지더라고요. 삶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대로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스스로 긍정적이고 밝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막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괴로우시니까 술을 드신 유가족분들께서 목 놓아 우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 힘들긴 했는데 차라리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유족분들을 보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대요, 보니까. 상담 심리 하시는 분이 그러시던데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보여가지고. 슬픈데도 울지 않고 네. 참는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억에 남는 장례식장이 있었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항상 염습할 때 존재 자체를 회장님이나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습을 직관적으로 이제 볼 때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저분들도 저렇게 가시는데 결국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하게끔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기업 총수분들은 거의 매장이시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매장되는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유족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땅에 묻힌다는 그 광경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되게 격정적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땅 아래에 묻힌 관이 서서
내려가는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크게 이상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때 느껴지는 부분들은 관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흙이 덮여서 이제 묻히는 광경을 봤을 때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이제 목도하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되게 격해지는 것 같고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항상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누구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든 뭐 가족이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지 미리 준비하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거는 좀 장례할 때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역사가 좀 생겨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조회사에서 하는 그 수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상조회사들은 뭐 믿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3일장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사실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잖아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상조회사의 장례 지도사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모든 걸 다 이제 맡겨두면은 시스템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착착착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3일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데 여기에서 유족들의 어떤 자기 결정권, 주관 이런 게 없다 보면은 정말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장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족분들이 그 상실에 대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장례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그 중에서 정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유족의 의지대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챙겨보시고 그분들이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그걸 그 100% 수용하기보다는 우리에 맞는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유족 측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가지고 똑같은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례가 아니라 유족들 나름의 어떤 퍼포먼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잘 하겠지만 또 일부 회사는 또 약간 등쳐먹는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로 좀 이렇게 유족들을 등쳐먹는 경우가 있나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상조회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수익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이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된 부분이 관도 그렇고 이제 봉화남이 그런데 관은 사실 지금은 다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용 관이라 그래서 거의 정찰제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 제공되고 있고 그게 상조 상품의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봉화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뭐 제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유족들의 기호나 성향에 따라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전체 공개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봉환당 유골함을 모시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 안에도 장례 지도사 분이 그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수령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다는. 근데 요즘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명확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정화된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건영 작가라고 있는데 이분이 43살에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IBM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를 하시고 책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기업 강의도 하시고 자기경영이라는 개념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쓰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경제적인 부분들을 따지자고 하면 이분은 성공했다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분이 가장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사셨어요.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43살이 됐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하시고 과감하게 퇴사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용감해 보였는데 끝까지 사시면서도 행복해 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제가 10년 전에 글을 써야겠다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한 개인 이 사람의 삶의 어떤 궤적을 바꿔놓으신 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감을 주고 가신 그런 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자님도 그 책과 강연이라는 사업을 하시면서 책을 기획하시고 출판하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제 글을 쓰게 되다 그것이 뭐 10년 전쯤에 첫 번째 제 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세월호 안산에 합동분향소를 6개월 정도 하면서 삶이 제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나를 스스로 나에게 행복한 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 우리가 잘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이잖아요. 전공과도 무관하고 무엇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딱히 없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독서 모임 많이 하길래 그 독서 모임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했는데 독서 모임을 하다가 보니까 1년 동안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좀 스타일이라 매주 독서 모임을 한다, 1년 동안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모였는데 그걸 1년 동안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 누적된 데이터를 보니까 한 3, 4천 분 정도가 다녀갔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다가 만났는데 그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각자의 어떤 인생의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민들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기획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조언도 해드리고 솔루션도 얘기해드리고 하는데 그중에 몇몇 분이 이제 책을 쓰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한테 있어서 좀 설렜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지금 9년차 책과 강연을 운영하게 되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20대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요즘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고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인생 살아봤자 집이나 살 수 있나 아이는 낳을 수 있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20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20대 방황은 너무 당연하다고 일단 얘기해 주고 싶고요. 방황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라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가늘고 길게 살자라는 주의거든요. 짧고 굵게 사는 것도 멋있는 삶일 수 있는데 짧고 굵으면 그 다음에 또 뭐지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계속 짧고 굵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가늘고 길게라는 것은 하루를 사는데 너무 무겁지도 않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은 상태의 적정한 무게를 반복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반복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은 정말 남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기업 총수분들의 장례를 기획하는 사람인데 영업활동이나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천대기업의 아마 총무부서장분들은 저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필요한 이유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매일매일 반복하고 쌓아왔던 그 힘이 모아지니까 누구도 갖지 못한 한 가지 능력은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부탁하지 않아도 누구도 가지지 않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연락이 오고 저희가 회사가 작아요. 모든 일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하죠. 그런 입장이 되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지금 20년 차니까 20년 걸렸으니까 저는 가늘고 길게 힘이었다고 보고 지금 20대 분들이 방황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뭔가를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면은 계속 실패할 거라고 보거든요. 무언가를 명확하진 않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쌓아가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길을. 그러면서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어느 팀인가 방향이 설정돼 있고 이미 그것이 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